회장 아들이 현장 근로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태연그룹 회장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박태현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이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이 방에서 지금 막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들 박준혁이 방금 말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박태현은 올해 62, 맨손으로 일어서 지금의 태영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났고 그의 결정 하나로 수천억 원이 움직였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유독 아들 박준영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 2세가 아닌 현장을 아는 진짜 경영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 달 전 박태현은 아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렸습니다.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회사 계열사인 물류센터 현장에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라고요. 명함도 없이 대표이사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벗어던지고 그저 평범한 현장 직원으로 일하며 진짜 노동의 가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31살 박준혁은 그 과제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마친 그였지만 아버지 앞에선 늘 고분고분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열심히 택배 상자를 나르고 분류하고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등과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를 만났다고요. 박태현은 잠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집 따님이냐? 평소 같으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재벌과 혼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기업 간의 연합이고 가문과 가문이 만남이니까요. 박태현의 머릿속에는 이미 몇몇 대기업 회장들의 딸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순간 박태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물류센터에서 그것도 현장 직원과 연애를 했다고요? 뭐라고? 박태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냉철하게 살아온 사람답지 않게 그의 얼굴에는 순간 혼란이 스쳤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라고 합니다. 29살이고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아버지,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박태현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확고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릴 뿐이었습니다. 박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있겠지요. 그중 한 명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수진 씨 없이는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박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현장에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보냈지 연애하라고 보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박태현은 평생 사람을 보는 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거래처 사장의 진심을 읽어내고 직원의 능력을 한눈에 파악하고 상대방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게 그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결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태연그룹의 후계자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섣불리 반대했다가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고, 성급하게 허락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태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다. 조금 생각해 보마. 아버지, 서두르지 마라. 이건 내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신중해야 한다. 준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반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태현은 오랜 시간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진 그 여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준혁이 말한 것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일까?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 박태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 것, 철저히 비밀로 할 것, 그리고 자신을 평범한 신입 직원으로 위장시킬 것. 며칠 뒤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태연그룹의 회장 박태현은 이력서를 들고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름은 박태수, 나이는 50대 후반으로 줄이고 경력은 평범한 일용직 노동자로 꾸몄습니다. 회장실 대신 분류 라인으로, 양복 대신 작업복으로, 그렇게 그는 전혀 다른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새벽 5시 반. 박태현은 생전 처음으로 물류센터 직원 출입구 앞에 섰습니다. 철제 문을 밀고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기계 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지게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박태수라는 가짜 이름으로 입사한 그는 작업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평생 맞춤 양복만 입던 몸에 낯선 천의 감촉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아닌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 온 50대 후반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입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 관리자 장영우가 그를 불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무뚝뚝한 얼굴로 박태현을 분류 라인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박스 무게 보고 해당 지역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속도가 생명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박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이 시작되자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끝없이 흘러오는 박스들, 무게를 가늠하고 재빨리 분류해야 하는 손놀림, 잠시도 쉴 수 없는 긴박함. 평생 책상 앞에서 전략을 짜고 결정을 내리던 그에게 이 육체 노동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이런 일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는 처음으로 현장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땀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밝았습니다. 처음이시죠? 처음엔 다들 힘들어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녀가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박태현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건네는 아무런 목적 없는 순수한 친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일하는 수진의 모습이 자꾸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다른 직원들보다 유난히 부지런했습니다. 박스를 나를 때도 두세 개씩 한꺼번에 들었고 컨베이어 벨트가 막히면 가장 먼저 달려가 정리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쉬지 않고 주변을 정돈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전 10시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태현은 구석진 곳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박 선생님, 물 드세요. 수진이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박태현은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소. 아니, 고마워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적응되면 괜찮아져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작업복도 땀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남을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박태현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어요. 처음엔 단기로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좋아서 계속 다니게 됐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어느 일이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여기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런 모습 보면 저도 힘이 나요. 그녀의 대답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박태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허세도 없고 불평도 없고 담담하구나. 오후가 되자 일은 더 바빠졌습니다. 택배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고 분류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박태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이 미끄러져 박스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분류를 잘못해서 다른 직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 무거운 건 제가 옮길게요. 허리 다치시면 안 돼요. 수진이 다가와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어줬습니다. 박태현은 손을 내저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박스를 들고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박태현은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가 힘들어하면 먼저 다가가 도왔고 누가 실수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3시. 박태현은 비틀거리며 로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요즘 세상에 저렇게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박태현은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녀를 사랑하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본 것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 저게 진심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그런 건지.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물류센터로 출근했습니다. 회장실 대신 분류 라인에서 고급 양복 대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그는 전혀 다른 삶 속에서 아들이 사랑한 여자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현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물류센터는 평소보다 더 바빴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모든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박스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고 분류 작업은 초 단위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박태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처럼 허둥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젊은 직원들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벅찼습니다. 땀을 닦으며 박스를 분류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몇 개의 박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로 가야 할 박스가 경기도 라인으로, 부산으로 가야 할 박스가 대구 라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뭐야, 이거. 다른 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분류 라인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잘못 분류된 박스를 다시 찾아 옮기느라 전체 작업 속도가 느려졌고 뒤편에서는 박스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잠깐 멈춰. 라인 정지. 현장 관리자 장영우가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물류센터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잘못 분류된 택배는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건 곧 회사 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우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박태연을 발견했습니다. 박태연은 그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몇 개의 박스가 그의 손을 거쳐간 직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태수 씨, 형우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태연에게 쏠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왜 제대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박태연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박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변명하면 더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진짜 신분이 들통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일 일 없이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박태수라는 이름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돼요? 이거 다시 분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형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저 나이에 뭘 제대로 하겠어 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박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밝히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수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반장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다가가 센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컨베이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센서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센서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접촉 불량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박스가 지나갈 때 무게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분류되는 건데 센서가 오작동하면 아무리 정확하게 올려놔도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직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근거도 명확했습니다. 그럼 이건 박태수 씨 잘못이 아니란 거야? 형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원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장비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확인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성급했네. 박 선생님 미안합니다. 박태연은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몰아세우던 사람이 사과를 한 겁니다. 그것도 수진의 단 몇 마디 때문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센서를 점검하고 잘못 분류된 박스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진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박태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진짜 강함이구나. 평생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여온 그였습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고 때로는 압박해서 원하는 걸 얻었습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옳은 것을 알고 조용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후 휴식 시간, 박태현은 수진을 찾았습니다. 아까는 고마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박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혼나시는 거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나 같은 신입을 위해서 반장님한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옳은 일이면 해야죠. 나이나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맞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태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준혁이 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수지는 예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한 학벌이나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사람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용기. 박태현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박태현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는 수진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그녀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진심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분류 작업이 한창이던 중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한 명이 컨베이어 라인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박스를 분류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당연히 뒤편으로 박스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박스가 쌓이면서 전체 작업 흐름이 막혔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저러다가 우리까지 피해보겠네. 박태현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그는 명확했습니다. 능력 없는 직원은 빠르게 걸러내야 조직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효율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짜증을 내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서 함께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같이 정리하면 금방 해결돼요. 서로 도와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청년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수지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실수했는지 몰라요.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함께 작업하니 금세 밀린 박스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청년은 수진에게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고 수진은 손을 흔들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태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효율만 따지면 저 청년은 걸러내야 할 대상이야. 하지만 수지는 사람을 본다. 지금 당장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오후 작업 중 한 직원이 실수로 박스를 떨어뜨렸습니다. 박스 안에 든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제품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직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파손하면 경위서를 써야 하고 심하면 경우에 따라 급여에서 일부 공제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살폈습니다. 이미 포장 상태가 안 좋았네요. 테이프도 제대로 안 붙어 있었고요. 그녀는 조용히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원래 포장이 불량했다고,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박스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이건 발송지 측 문제야. 괜찮아. 보고서만 올리면 돼. 그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에게 눈물 어린 눈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억울하게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됩니다. 박태현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냉정하게 살아온 자신이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도시락을 꺼내거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태현도 준비해온 김밥을 먹으려 했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반찬 좀 가져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녀는 작은 반찬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소박한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제 것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도 선생님 김밥 하나 얻어 먹을게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앉아 자신의 반찬을 박태현 앞에 놓았습니다. 박태현은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고급 요리보다 더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아침에 급하게 만든 건데.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이 작은 공간만은 평화로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여기서 계속 일하실 건가요? 수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박태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셔서 적응하시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박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아직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좋아서요. 수진 씨는요? 여기서 계속 일할 생각이신가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해야 해요. 집에 어머니랑 동생이 있거든요. 아, 가족이 계시는군요. 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생을 늦게 낳으셨는데 그때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셔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도 집에서 거의 누워 계시고요. 박태현은 조용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몇 살이에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7살이니까. 저랑 12살 차이 나죠. 그럼 대학 진학 준비하겠네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공부를 잘해요. 저보다 더 머리가 좋아요. 그래도 혼자 공부하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려운 문제같이 풀어주고 진로 상담도 해주고 그래요. 밤에요? 네. 저는 퇴근하고 야간 대학 수업을 들어요. 경영학과 3학년이에요.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10시쯤 되는데 그때 동생 공부 봐주고 숙제 검사해주고 그래요. 박태현은 놀랐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 수업을 듣고 밤에는 동생을 가르친다니. 그럼 언제 쉬세요?
수진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주말에 좀 쉬죠. 그래도 토요일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해요. 한 달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래도 어쩌겠어요. 가족인데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박태현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저 나이에 가족을 책임지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동생의 미래를 위해 살고 있구나. 수진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게 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책임감, 자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여유. 준혁이 왜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 여자라면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거야. 박태현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세상을 너무 좁게 봤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태현이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3주째 되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진짜였습니다. 가식도 없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요즘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끝까지 자신을 한결같이 대할 수 있는지. 박태현은 결심했습니다. 일부러 자신이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박태현은 관리자실로 가서 사직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진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게 뭐예요? 박태현은 사직서를 들어 보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직서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일도 느리고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와 박태현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이잖소. 내가 젊은 사람들만큼 일 못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박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곳이 따뜻해요. 선생님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을 살피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박태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자신이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박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 힘들었습니다. 떠나지 마세요. 적어도 저한테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수진의 말에 박태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물류센터 입구가 열리더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함께 온 본사 직원 2~3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정기 현장 점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본사 사람들이 나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관리자 장영우가 급히 달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준혁이었습니다. 자신이 사귀고 있는 몇 달 전 이곳에서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의 당당한 걸음걸이, 본사 직원들이 공손하게 따르는 모습, 그 남자가 현장을 둘러보다가 박태연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재빨리 박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 말에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 저 사람이 박태수 씨 아들이야? 근데 저 사람 옷차림 좀 봐. 본사 고위직 같은데. 박태연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여기서 이러지 마라. 하지만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세요? 대체 무슨 일이? 형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두 분이 부자지간이신 겁니까? 준혁이 고개를 돌려 형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 아버지이십니다. 태연그룹 회장이십니다. 그 순간 현장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태연그룹 회장? 그럼 저분이 우리 회사 최고 경영자?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함께 일하며 사귀었던 그 사람,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믿었던 준혁이 본사 전략 기획실장이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지금 그의 아버지가 회장이라니. 그리고 박태수 선생님이 실은 회장이었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과 함께 웃고 도시락을 나눠 먹고 퇴근길을 함께 걸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수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진 씨.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연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주변 직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박태수가 아닙니다. 진짜 이름은 박태연, 태연그룹 회장입니다. 현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태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몇 달 전 이곳에서 현장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경영 수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연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당신이었소. 이수진 씨.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박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잊고 있던 걸 다시 배웠소. 사람의 가치가 뭔지, 진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은 나를 회장으로 대한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해줬소. 그게 고마웠소.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죄송합니다. 저도 신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가 본사분이었다니. 그리고 회장님의 아드님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님 댁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박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할 건 내가 할 일이요.
당신을 속인 것도 나고 시험한 것도 나요.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일 일 없이 살았던 그가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용서하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연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내가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아니, 오히려 고맙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줘서.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태연은 수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태연그룹 회장 박태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들 박준혁, 태연그룹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준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수진 씨.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박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수진 씨, 내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소. 아니,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날 이후 물류센터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박태연은 현장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지시했고 정기적인 장비 점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귀한 거야. 그리고 준혁과 수진은 신분의 차이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